제가 요즘에 잠도 잘 못 자고 밤에도 누워서 계속 눈물만 흘려요. 왜 이렇게 마음이 허한지. 아무래도 외동딸이니까 서운하셨겠어요. 이해가 가요. 아니요. 이해를 못 하시겠죠. 자식이 둘이나 있으시잖아요. 사돈은 아들 결혼시키면서 어떤 심정이실지 모르겠는데요. 솔직히 저는 강도한테 제 딸을 강제로 뺏긴 기분이에요. 네? 강도요? 그게 제 솔직한 심정이에요. 아니, 제 아들이 싫다는 사람 억지로 꿰어내서 결혼시킨 건가요? 본인들이 좋아서 2년 동안 연애하다가 결혼하겠다고 한 거잖아요. 제 말은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런 게 맞든 아니든 지금 이 자리에서 제 아들 보고 강도라고 하는 게 맞는 건가요? 너무한 거 아니에요?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59세 박용선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과 예비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박 씨는 자식 하나 결혼시키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운가 싶었습니다. 다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혼을 시키는 것인가 궁금하기까지 했죠. 모든 걸 상대방에게 맞춰서 진행하려고 해도 갈등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겨우 자리한 상견례에서 그런 말을 들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내 아들에게 딸을 뺏어간 강도라면서 눈물 짓는 예비 사돈을 보자 어이가 없어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렇게 소중한 딸을 왜 결혼을 시키려 하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았죠. 집도 주고 혼순이 예단이니 아무것도 받지 않았는데 이런 기울어진 결혼을 하면서 내 아들을 도둑놈 취급하는 집안이랑 이렇게 사돈을 맺어야 하는 것인가 싶었습니다. 앞으로의 나날들이 어쩐지 눈앞에 그려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황당한 발언들에 박 씨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인사말을 내뱉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죠. 박 씨는 아들과 딸이 하나씩 있었습니다. 30살 딸은 근처에 직장을 다니며 아직 박 씨 부부와 함께 살았고 아들은 34살로 독립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예전에 박 씨 부부가 살던 박 씨 명의의 아파트에 거주했는데 아들의 직장과 워낙 가까워 아파트를 팔지 않고 아들에게 살게 했던 것이었죠. 아들과는 따로 살지만 그래도 2주에 한 번 정도는 만나서 가족끼리 외식도 했습니다. 아들도 딸도 모난 구석이 없어서 화목했습니다. 엄마 아빠 시간 되는 주말에 내 남자친구 소개시켜 줄게. 정말? 혹시 결혼 얘기 하려는 거 아니지? 에이, 아직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뭘. 그냥 같이 밥만 먹으려는 거야. 딸도 이제 30이라 혹시나 하는 마음에 물었습니다. 그런데 말없이 함께 식사하고 있던 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오늘 뵙자고 한 거예요. 무슨 말? 결혼? 네. 희민이랑 결혼 얘기 오가고 있어서요. 정말이야? 남편도 놀라서 물었습니다. 둘 다 30이 넘었고 만나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당연히 누구든 곧 소식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첫 결혼 소식이니만큼 놀라긴 했죠. 아들의 여자친구는 직장에서 만난 1살 연하의 동료로 교제 기간이 2년가량 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 씨 부부도 몇 번 만나본 적이 있었습니다. 한번 정식으로 데리고 올게요. 그래. 그렇게 해라. 남편도 박 씨도 설레고 기쁜 마음이 컸습니다. 34살이면 딱 좋은 나이였죠. 그리고 아들은 보름 뒤에 여자친구를 데리고 집에 왔습니다. 몇 번 본 적도 있었고 명절에 선물도 받은 적도 있기에 어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여자친구가 돌아간 뒤로 며칠 뒤에 아들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박 씨 부부가 아들의 결혼에 대해서 의논하기 위해서 따로 부른 것이었죠.
상견례는 언제 하기로 했어? 그건 상의를 해볼게요. 희민이도 부모님께 여쭤본다고 했어요. 그래. 우린 주말이면 다 괜찮아. 네, 그리고 집이나 이런 건 어떻게 하기로 얘기가 오가고 있는 거야? 박 씨가 아들을 부른 이유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였는데 아들이 먼저 물어보기가 힘들 것 같아서였습니다. 그래서 박 씨는 남편과 상의했던 바를 아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너 살고 있는 그 아파트 말이야. 거기서 신혼생활하면 어떨까 해서. 아, 지금 집이요? 그래. 어차피 너희 회사가 그쪽이잖아. 아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는 직장에서 차 타고 10분, 15분밖에 걸리지 않는 위치였습니다. 그래서 아들도 그곳에 살고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좋은 위치에 집을 구하긴 쉽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키우기에도 작지 않은 평수였기 때문에 결혼 선물 겸 그 집을 주면 좋겠다 싶었죠. 정말요? 그 집을 주신다고요? 아들이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그러자 박 씨가 흔쾌히 대답했죠. 그래. 식 올리면 명의는 네 앞으로 바꿔줄게. 현재 박 씨의 앞으로 되어 있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증여를 해줄 생각이었습니다. 사내 부부니까 직장 가까운 게 최고잖아. 그건 그렇죠. 살던 집이라지만 아주 오래된 아파트도 아니었고 집값도 올라서 충분한 지원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들도 무척 좋아했습니다. 감사해요. 진짜 잘 살게요. 연신 고맙다고 하는 아들을 보니 박 씨 부부도 흐뭇했습니다. 나중에 들으니 아들의 여자친구인 희민도 굉장히 좋아한 듯 했죠. 그리고 얼마 안 돼서 상견례 날짜가 잡혔습니다. 그날 괜찮으세요? 괜찮아? 토요일 저녁이지? 네. 맞아요. 알았어. 수정이한테는 엄마가 얘기할게. 딸에게도 주말에 시간을 비워두라고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머뭇거리더니 물었습니다. 근데 상견례 장소 말이에요. 아, 어디에서 하기로 했어? 희민이 부모님 사시는 곳 근처에서 해도 될까요? 아, 멀리서 사신다고 안 했나? 그렇게 먼 건 아니고요. 한 1시간 정도 걸리죠. 그래. 상관없어. 네. 그러면 그쪽으로 알아볼게요. 상대 부모님을 제외하고는 전부 이쪽 지역에서 살고 있기에 이 근처에서 하는 게 합리적인 듯 보였지만 아들이 그렇게 말한 데에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박 씨 부부도 별말 없이 그러자고 했습니다. 아들의 말대로 한번 오가기에 아주 먼 것도 아니었으니 말이죠. 그런데 상견례 날이 다가와 가는데 아들이 또다시 연락을 해왔습니다. 이 시간에 웬일이야? 상의 드릴 게 있어서요. 무슨 일? 그 아파트 말인데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 말고 다른 곳에다가 집을 얻었으면 해서요. 어? 왜? 박 씨가 의아하단 듯이 물었습니다. 이미 명의를 넘겨주기로 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다른 지역으로 가겠다는 아들. 왜? 거기보다 가까운 곳으로 가게?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아들이 쉽게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는데? 그 집 싫다 그래? 아, 그래서 그런 건 아니고요. 어디로 가려고? 그러자 아들이 내뱉은 지역이 익숙했습니다. 거기 희민이 부모님 사시는 곳 아니야? 아, 네. 맞아요. 희민이가 부모님 근처에서 살고 싶다고 해서요. 하지만 며칠 전 상견례 장소를 들어서 내비게이션을 찍어봤지만 박 씨의 집에서 1시간가량 걸렸습니다. 그러면 위치상 아들네 회사에서는 그 이상 걸릴 것이 분명했죠. 너무 멀어지는 거 아니야? 박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다른 곳에 사는 것이야 문제될 게 없지만 위치가 너무 불편할 것 같았습니다. 거기에서 어떻게 매일 출퇴근을 해? 빨리 가면 1시간 정도면 가니까요. 1시간이 짧은 시간이야? 출퇴근 시간엔 더 걸릴 텐데. 근데 희민이가 꼭 거기에 살고 싶다고 하니까. 아들의 여자친구가 강력하게 원한 듯 했습니다. 아들도 먼 것을 모를 리 없었는데 이렇게 묻는 걸 보니 이미 둘은 상의를 끝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살던 집을 팔고 그 돈으로 그쪽에 집을 사는 게 어떨까 해요. 봐둔 데가 있는 거야? 아, 거기 새로 지은 아파트가 있는데요. 그러면서 설명하는 아파트는 신축에다가 평수도 아들이 사는 곳보다 컸습니다. 확인해 보진 않아서 모르겠지만 아파트 가격은 비슷하긴 할 것 같은데 돈이 조금 더 들지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살던 아파트가 그렇게 금방 팔리는 것이 아니기에 마음에 걸리는 것들은 많았습니다. 하지만 꼭 거기서 살고 싶다는데 이래라 저래라 할 순 없었뿐이다. 그래. 너희가 살 집이니까 너희 편한 대로 해. 부동산에 일단 집 내놓을게 그러면 팔리면 그 돈 보태서 너희가 원하는 집으로 사줄게. 정말요? 그러면 희민이한테도 그렇게 말할게요. 감사해요. 아들은 한시름 놓았다는 듯이 안심한 말했습니다. 그런 걸 보니 박 씨가 반대할 줄 알았던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는 박 씨도 아들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쨌거나 집을 주기로 했으니 그 선에서 어딜 가든 아들네가 알아서 하는 문제였습니다. 살다가 불편하면 어련히 알아서 이사를 할까 싶었죠. 그리고 희민이랑 얘기를 좀 해봤는데요. 예물이나 예당 같은 거는 생략하는 게 어떨까 해요. 결혼식도 너무 거창하기는 말고요. 조금 간소화해서 하려는데 어떠세요? 그래? 요즘 그렇게들 많이 한다더라. 네. 결혼 비용도 많게는 1억 가까이 드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쓸모없는 것 같아서요. 그건 그렇지. 그 돈으로 살림에 보태는 게 좋겠지? 아들의 말에 박 씨도 동의했습니다. 한 번밖에 없는 결혼 성대하게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적당한 선에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각자 우선 1,000만 원씩 모아서 예식장 같은 것들 예약하기로 했어요. 신혼여행은 제가 따로 낼 거고요. 그래. 알아서 해. 나머진 아들이 모아둔 돈으로 해결을 하기로 했습니다. 아들은 집을 해준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안 해줘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 대화를 나누다가 상대방 쪽에서 아들에게 양복을 선물해줬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우리도 뭐라도 해줘야 하는 거 아닐까? 다 생략하기로 했다면서. 딸에게 묻자 딸도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래도 그쪽에서 줬으면 우리도 가만히 있기는 좀 그렇겠지? 그렇지? 그럼 가방 같은 거라도 하나 사주면 되지 않을까? 명품 가방 같은 거? 가방은 너무 비싼가? 오빠 양복은 100만 원 정도 하는 것 같던데. 가방은 얼마 정도 하는데? 글쎄, 200만 원에서 비싸면 500만 원 정도 하지 않나? 에이, 비싸긴 하다. 그럼 그냥 팔찌 같은 거 줘. 하지만 그쪽에서 100만 원짜리를 줬다고 해서 가격을 맞춰서 주는 것은 너무 인정머리가 없는 것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래도 너무 다 생략해서 서운해할까봐 좀 그랬는데. 차라리 잘 됐어. 박 씨는 아들을 통해서 예비 며느리에게 500만 원을 보냈습니다. 예물로 좋은 가방을 하나 사라고 말이죠. 그리고 얼마 뒤에 만나게 된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결혼 준비 잘 돼가? 네. 지금 직장 알아보고 있어요. 그래도 시간이 조금 있잖아. 지난번에 너희 직장 동료가 결혼했다는 거기 있잖아. 엄마도 저번에 가보니까 좋던데. 거기도 한번 봐봐. 아, WS 웨딩홀이요? 그래. 거기 음식도 정말 괜찮더라.
근데 저희 알아보고 있는 예식장이 희민이네 집 근처라서요. 아, 그래? 결혼식도 그쪽에서 하게? 무언가 계속 끌려가고 있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신혼생활도, 상견례도, 결혼식도 모두 그쪽에서 한다는 것이 조금 이기적이라고 느껴졌습니다. 아들이나 예비 며느리의 현재 거주지가 이쪽이고 직장도 이쪽인데 어째서 그곳에서 결혼식을 올리겠다는 것인지 이해는 가지 않았죠. 그렇지만 박 씨는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별것 아닌 문제로 참견해서 중간에서 아들을 곤란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 너희가 알아서 잘하겠지? 근데 희민이는 가방 예쁜 거 샀어? 무슨 가방을 샀다는 소리가 없어서 물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엉뚱한 소리를 했습니다. 아, 가방 안 사고요. 결혼식 비용이 보탠데요. 뭐? 1,000만 원씩 내기로 한 그거? 네, 그럼 1,500만 원을 낸다는 거야? 아니요. 그건 아니죠. 그것까지 해서 1,000만 원이에요. 아들은 가방을 안 사고 결혼 비용에 보태는 것을 개념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었지만 박 씨의 생각은 조금 달랐습니다. 엄연히 예물을 사라고 준 돈인데 그걸 자신이 내야 할 결혼 자금으로 쓴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결국엔 박 씨 쪽에서 1,500만 원을 내고 상대방은 500만 원을 낸 것이나 마찬가지 아닌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어차피 준 돈이니 결혼자금에 보태든 가방을 사든 똑같은 거 아닌가 하고 오히려 이해가 안 간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박 씨는 자신이 잘못 생각하고 있나 싶어서 딸에게 물었더니 딸도 박 씨와 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원래 내야 할 1,000만 원은 낸 상태에서 500을 더 보태야 하는 거 아닌가? 박 씨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결혼자금에 보태라고 준 돈이 아니니 말이죠. 좀, 그러네. 딸도 그런 것에 크게 신경 쓰는 성격이 아니었는데도 떨떠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빠가 좀 호구 같은데? 그 말에 박 씨는 피식하고 웃었습니다. 박 씨도 속으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거 다 맞추는 우리도 호구 같네. 솔직히 끝난 얘기지만 집 문제도 좀 그랬잖아. 딸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했습니다. 딸도 당시엔 아무 말 하지 않았지만 의아하게는 생각한 모양이었습니다. 굳이 그쪽으로 이사를 하겠다는 것도 너무 이기적인 거지. 그리고 살던 집을 주겠다고 그런 건데 꼭 집을 맡겨놓은 것처럼 집을 팔아라 말아라 하는 것도 그렇고. 오빠는 질질 끌려가기만 하네. 사실 박 씨 부부도 말로 표현만 안 했다 뿐이지 딸과 같은 심정이긴 했습니다. 한두 번이면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이러니 기분이 그리 좋지만은 않았죠. 그래도 어쨌거나 가방을 사든 결혼 자금에 보태든 우리 손 떠난 돈이니까 알아서 하라고 둬야지. 그 뒤로도 이것저것 자잘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혼수도 새로 들이지 않고 아들이 쓰던 가구를 그대로 쓰겠다고 했을 때도 그러려니 했습니다. 결혼을 엎어버리지 않을 이상은 서로 맞춰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건 다 참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일이 상견례에서 벌어지게 되었죠. 상견례 당일, 박 씨 부부는 딸과 함께 약속 장소로 갔습니다. 그리고 도착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아들과 예비 며느리 그리고 예비 사돈네가 도착했죠.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로 인사를 나누고 앉았는데 어쩐지 상대 부모의 안색이 어두워 보였습니다. 마지못해 나온 듯한 표정에 박 씨 가족도 무척 당황스러워서 서로의 눈치를 볼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표정을 짓는 이유를 곧 알게 되었습니다. 신혼집을 저희 집 근처에다 하게 된 것 때문에
혹시나 기분 상하셨을까봐 말씀드려요. 집 해주시는 거 감사하게 생각해요. 다른 뜻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었고요. 우리가 자식이라고는 희민이 하나예요.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멀리 떨어져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서요. 아, 그러세요. 이해해요? 저희는 희민이 없으면 못 살아요. 그 말에 어쩐지 등줄기가 서늘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유별나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박 씨는 자식이 둘이라 그 심정을 완전히 알 수는 없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아주 이해 못할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비사돈의 말은 점점 선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희민이가 어려서부터 인기가 얼마나 많았다고요. 사실 대학도 더 좋은 데 나올 수 있었는데 시험 보다가 조금 실수를 하는 바람에 아무튼간 원래는 우리 유서방보다는 학벌이 좋았을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럼요. 얼마나 똑똑했다고요. 얼굴도 예쁘고 상결례가 아니라 자기 딸을 자랑하러 나온 자리 같았습니다. 한두 번 들었을 때는 박 씨도 맞장구를 쳤지만 비슷한 말이 계속되자 표정 관리가 힘들었습니다. 자기 자식 칭찬만 하는데 그치지 않고 은근슬에 박 씨의 아들을 깎아내리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사실 우리 딸이 몇 년은 더 있다가 결혼할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아는 사람이 변호사랑 중매를 선다길래 제가 결혼은 아직 멀었다고 거절을 했지 뭐예요. 그 말에 기가 막혀 입을 벌리고 있자 바깥사돈이 헛기침을 했습니다. 예비 며느리는 민망한 표정은 짓고 있었지만 그것뿐이었습니다. 상대 아버지의 헛기침 소리에 여자는 호호 웃었습니다.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튼간 이렇게 갑자기 결혼이 진행될 줄은 몰랐어요. 아, 그러세요. 그래도 결혼할 나이가 되긴 했죠? 예비 며느리의 나이도 33이었습니다. 아들과 1살 차이였으니 그렇게 갑작스러운 나이도 아니었죠.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래저래 서운하다 이거죠. 무엇이 그렇게 서운한지는 몰랐지만 박 씨도 할 말이야 많았습니다. 집을 팔고 새로운 집으로 가겠다고 했을 때 상대방 쪽에서도 얼마 정도는 보태겠다고 할 줄 알았습니다. 이미 집을 주겠다고 했으니 받을 생각은 없었지만 그게 인지상정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500만 원으로 딸을 결혼시키면서 변호사와 박 씨의 아들을 비교해가며 뭘 그리 아쉬워하고 섭섭해하는지 몰랐습니다. 설령 그런 마음이 들더라도 이 자리에서 할 말은 아니지 않나 싶었죠. 그런데 이어지는 말에는 박 씨도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요즘에 잠도 잘 못 자고 밤에도 누워서 계속 눈물만 흘려요. 왜 이렇게 마음이 허한지. 그리고 그 말을 하면서 여자는 실제로 울기까지 했습니다. 기가 막혔지만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얼떨결에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아무래도 외동딸이니까 서운하셨겠어요. 이해가 가요. 아니요. 이해를 못 하시겠죠. 자식이 둘이나 있으시잖아요. 사돈은 아들 결혼시키면서 어떤 심정이실지 모르겠는데요. 솔직히 저는 강도한테 제 딸을 강제로 뺏긴 기분이에요. 네? 이 여자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얼른 머릿속에 입력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잘못 들은 게 아니라면 박 씨의 아들에게 강도라고 한 모양이었습니다. 강도요? 그게 제 솔직한 심정이에요. 그 말에 박 씨는 기가 찬 웃음을 내뱉었습니다. 하지만 결코 유쾌한 웃음은 아니었죠. 아들을 쳐다보자 아들도 역시 놀란 듯 했습니다. 이런 말을 들을 줄은 몰랐던 것이었겠죠. 아들뿐만이 아니라 남편도 딸도 불쾌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이런 소리에도 가만히 있으면 딸의 말처럼 호구의 바보였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내 아들 보고 강도라고 하는 소리에 참을 수는 없었습니다. 아니, 제 아들이 싫다는 사람 억지로 꿰어내서 결혼시킨 건가요? 본인들이 좋아서 2년 동안 연애하다가 결혼하겠다고 한 거잖아요. 제 말은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런 게 맞든 아니든 지금 여기서 그런 소리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박 씨의 말에 여자는 오히려 자기가 더 억울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그것 보세요. 이해 못 하실 거라고 했잖아요. 자식은 딸 하나뿐인데 솔직히 도둑한테 딸 뺏기는 심정이에요. 나중에 따님 결혼시키면 제 심정 아시겠죠? 그렇게 따지면 박 씨는 아들을 뺏기는 것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만큼 서운하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딸이 보통 딸이 아니에요. 정말 곱게 키웠고요. 너무 효녀에다가 둘도 없는 잘난 딸이에요. 그 밖에 찬양의 말이 떠오르지 않아 답답한 눈치였습니다. 물론 그러니까 그렇게 남자들이 줄을 섰었겠죠. 그래도 우리 희민이가 좋다는 사람이랑 결혼시켜야죠. 어떻게 부모가 자식을 이기나요? 이보세요. 딱 거기까지만 듣고 박 씨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들고 있던 컵도 쾅 소리 나게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러자 본인이 하는 말에 심취해 있던 여자가 정신을 차린 듯 박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네? 그렇게 서운하면 결혼을 시키지 말고 영원히 끼고 사세요. 뭐라고요? 지금 저한테 한 소리예요? 네. 저도 귀하게 키운 내 아들 경우 없이 강도 취급하는 사람들한테 주고 싶지 않습니다. 저기요. 저기고 여기고 부디 아무한테도 도둑질 당하지 마시고 평생 같이 사세요. 알겠어요? 그리고 뒤에서 뭐라고 떠들어대든 신경 쓰지 않고 혼자 일어나서 식당을 나와버렸습니다. 남편과 딸도 급하게 짐을 챙기는 것 같은데 그걸 기다려줄 만큼 마음이 여유롭지 않았습니다. 천불이 나고 있는 속을 달래며 빠르게 걷고 있는데 뒤에서 누군가 뛰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저희 엄마가 너무 섭섭해서 그러신 거예요. 어머님이 이해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아들의 여자친구가 연신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그런다고 마음이 풀릴 리가 없었습니다. 아니, 나는 솔직히 그 상황에서 가만히 듣고 있던 너한테도 실망이 커. 어머님, 그런 게 아니고요. 괜히 끼어들면 결혼한 다음에도 그럴 거 아니니? 그럴 리가요. 그럴 리가 없으면 지금은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내가 있는 앞에서도 편을 안 들어주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더 심하면 심했겠지. 그러자 아무 말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너도 너희 엄마 말대로 더 잘난 남자 만날 수 있었으면 그 남자들 만나라. 어머님, 나는 뭐 서운한 게 없어서 아무 말 안 했는 줄 알아? 우리가 바보 멍청이라서 그랬는 줄 알아? 아무리 그래도 기본적인 예의는 있어야 하는 거 아니니? 죄송해요. 죄송할 것 없어. 그냥 우리 인연은 여기까지였나 보다. 난 최소한의 교양은 있는 사람들하고 연을 맺고 싶다. 저희 못 헤어져요. 헤어지든 말든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하고. 나는 이제 이 결혼 반대야. 말을 마치자마자 식당에서 남편과 딸 그리고 아들이 나왔습니다. 오빠, 아들의 여자친구가 울먹이며 아들을 불렀습니다. 아들은 심란한 표정을 지었죠. 바보가 아니라면 그 자리에서 오간 이야기에 가장 불쾌해야 할 사람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아들도 박 씨를 설득할 생각을 하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 아들은 여자친구를 뒤로 한 채
박 씨 가족과 함께 박 씨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선뜻 입을 여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한숨 소리만 들리자 박 씨가 말했습니다. 나는 이 결혼 허락 못한다. 그러자 남편도 고개를 끄덕이면서 말했습니다. 그건 나도 마찬가지야. 그리고 딸도 같은 입장이었습니다. 가족 모두가 반대하는 결혼을 강행하는 것은 아들로서도 부담스러운 일일 듯 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아들도 받은 상처가 큰 모양이었습니다. 몇 번 입을 때려다가 말고 괴로운 듯 얼굴을 일그러뜨렸습니다. 그런 줄 알고 너도 돌아가.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아들의 주머니에서 계속해서 휴대폰이 진동을 했습니다. 아들의 여자친구일지 그 부모일지는 모르겠지만 아들이 해결해야 할 일이 많아 보였습니다. 왜 그렇게 나와버렸냐고 화내지 않을 걸 보니 아들도 박 씨의 심정을 이해는 하고 있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이 자리에서 결혼을 허락해달라는 말을 하지 않아 다행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딸이 말했습니다. 오빠 헤어졌다더라. 정말이야? 박 씨도 그 말엔 조금 뜻밖이라는 듯이 대꾸했습니다. 결혼을 미루면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딸이 전한 말은 그냥 다행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언니가 회사에서 마주칠 때마다 오빠한테 마음을 돌려달라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 그게 문제네.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으니 파혼 문제도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오히려 우리 가족이 너무 예민하다고 뭐라고 했다더라. 무슨 그런 일 가지고 파혼을 하냐고. 기가 차서 웃음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돈 면전에다가 대고 내 아들을 도둑이라고 말하는 게 별거 아닌 일인가 싶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뛰쳐나온 게 정말 잘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대로 또 참고 결혼을 진행했다가는 내 아들 인생이 참 불쌍해질 뻔했습니다. 아들 얼굴을 평생 못 보고 살게 되거나 이혼하는 미래밖에는 없지 않았을까 생각했습니다. 아들은 파혼 후의 마음을 쉽게 잡지 못하고 괴로워하는 것 같지만 차라리 지금 괴롭고 많은 것이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빠도 그날 일로 상처가 큰 모양이야. 다시 안 만날 거라고 그러더라고. 정 그러면 이직까지 생각하고 있기도 하고. 그 정도로 크게 마음을 먹었다니 박 씨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아들이 죽어도 결혼하겠다면 어쩌나 걱정을 하긴 했으니 말이죠. 최악의 경우엔 아들이 살던 집도 뺏어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당장 결혼하겠다는 소리는 안 할 테니 말이죠. 거기까지 안 가게 해줘서 아들에게 고마울 지경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방 사라고 준 돈 500만 원도 돌려받았대. 근데 엄마 아빠한테 미안해서 말을 못하는 것 같더라고. 그대로 결혼하는 게 미안한 거지. 나도 그렇게 말했지. 상견례에서 그래서 오히려 다행이지 뭐. 이혼보다 파혼이 나으니까. 딸의 말에 박 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도 돈까지 돌려받은 걸 봐서는 제대로 마음먹은 듯하니 모든 건 시간이 해결해 줄 문제였습니다. 지옥문에서 뒤돌아 나온 것 같아서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딸의 말처럼 오히려 잘된 일이라고 생각하고 살기로 했습니다. 아들을 강도의 도둑을 만들 뻔했으니 말이죠. 나도 정신 똑바로 차리게. 남자친구가 있는 딸도 경각심이 생겼는지 눈을 부릅떴습니다. 그렇게 아들은 여자친구와 헤어졌고 몇 달 지나지 않아서 여자친구가 회사를 옮겼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큰일은 치렀지만 적어도 박 씨 가족에게 있어서는 차라리 잘된 일이었습니다.
그래. 우울해. 그런데 그건 당신 때문이야. 뭐, 나 때문이라고? 내가 주말에도 당신이랑 하루 종일 같이 있어야 해? 그것도 한두 번이지? 어떻게 하루 종일 붙어 있어? 이렇게 매일? 그게 무슨 말이야? 나는 그냥 당신이 요즘에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아서. 맨날 뭐 먹을지 물어보고 어디 나가지도 않고 하루 종일 나만 졸졸 쫓아다니는 것 같아? 당신은 왜 아무도 만나지 않고 집에서 나랑만 얘기해? 집에 있는데 그럼 당신이랑 얘기하지 누구랑 해? 당신이랑 맨날 똑같은 얘기하는 것도 지겨워. 당신은 재밌을지 모르겠지만 늘 집에만 있는 사람 얘기가 뭐가 재미있겠어? 생각을 해봐. 그러니까 내 말은 당신도 당신 생활을 좀 하라는 거지? 집에서 책 읽는 게 좋아서 있는 건데 달리 무슨 생활을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뭘 하든 나가서 좀 하라고. 그렇게 할 일이 없으면 차라리 전에 한다던 사업인지 뭔지를 하던가 해. 집에서 하루 종일 빈둥거리면서 사람 괴롭히지 말고 같은 공간에 있는 것도 숨 막히니까.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3세 현호중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내에 관한 이야기이죠. 20대 때부터 직장에 다니기 시작해 30년 넘게 일만 했습니다. 평생 가족밖에 몰랐고 허튼 일로 아내를 마음고생 시킨 적 없었으며 여전히 자식들과 사이도 좋았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노후 준비도 하고 60이 넘어 퇴직을 하는 그 순간까지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니 퇴직 후의 삶에 이토록 당황스러웠던 것이었죠. 은퇴를 하면 아내와 함께 나들이도 가고 가끔은 자식들과 만나며 그렇게 평화로운 노년을 보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현씨만의 착각이었던 걸 몰랐던 것이었죠. 일을 안 하니 집에만 있는 현씨를 아내는 못 견뎌 했습니다. 집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모습이 꼴보기 싫다고 했죠. 현씨는 여태 살아온 인생에 대한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이런 취급을 받으려고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는가 싶었습니다. 돈만 버느라 제대로 된 취미도 없이 그렇게 지냈는데 이제 늙고 돈도 벌어오지 않으니 취미도 하나 없느냐며 한심해했습니다. 이대로 이렇게 지내는 게 맞나 싶었습니다. 아니, 이렇게는 못 살 것 같았습니다. 현 씨는 자식이 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결혼 직후 일을 그만두고 연년생을 낳아 육아와 집안일에 전념했습니다. 그래서 현 씨는 아내에게 늘 고마웠습니다. 모난 데 없이 자식들 잘 키웠고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각자 역할을 잘했기에 큰 불화 없이 화목한 가정을 꾸렸던 것이었겠죠. 회사가 어려워 해고가 될 뻔한 적도 있었고 바깥에서 혼자 일하며 아내에겐 참아 말 못했던 고충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은 가장인 현 씨 스스로 감내해야 할 부분이었습니다. 그래도 커가는 자식들을 보며 행복했죠. 그러다 현 씨가 50대 초반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사업을 좀 해볼까? 뭐? 무슨 사업? 글쎄, 뭘 팔아도 좋고, 아니면 카페나. 그건 천천히 생각은 해봐야겠지. 갑자기 무슨 말이야? 회사 어렵다더니 당신 혹시 잘렸어? 아니, 그건 아니고, 그럼 왜 그래? 뜬금없이. 그냥 곧 퇴직할 때 돼가는데 생각이 많아지네. 정년은 채워야지 그래도. 그 다음에는? 그래도 뭐라도 해야지. 퇴직해도 너무 젊잖아. 100세 시대라고들 하는데, 그건 퇴직한 다음에 생각하면 되지. 주위에도 퇴직하고 사업하는 사람들 많아. 회사 다니다가 은퇴하면 너무 늦는다고. 당신은 행여나 회사 그만둘 생각은 말어. 나는 매달 월급 따박따박 들어오는 게 좋으니까.
그리고 퇴직하고서도 말이야. 지금 충분히 먹고 살 걱정 없는데 무슨 사업이야. 그러다가 망하면 큰일 나는 거야. 경고하듯 이야기하는 아내 때문에 꿈도 못 꿨습니다. 꼭 돈 때문이 아니라 퇴직한 후의 삶에 대해 고민이 많았는데 아내는 그런 생각은 하지 말라며 일축했죠. 그동안 나중에 뭐라도 해보기 위해 이것저것 공부도 했지만 아내가 싫어하는 듯 해서 알겠다고 하고 말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꺼낸 뒤로는 혹시라도 현 씨가 딴 맘이 있나 싶어서 의심하는 눈길을 한동안 거두지 않았습니다. 현 씨는 계속 회사를 다니면서 큰아들을 결혼시켰습니다. 그리고 퇴직을 앞두었을 땐 둘째 아들도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당신 퇴직하고 뭐 할 거야? 뭘 뭐해? 그래도 계획이 있을 거 아니야? 먹고 살만하니까 사업하지 말라며. 그건 중간에 회사를 그만두지 말라는 거였지? 글쎄, 뭘 할 생각은 없는데. 그럼 그냥 집에서 놀 거야? 나도 취미 생활도 좀 하고 그렇게 쉬어보려고 하는데. 그래? 이전에 아내가 했던 말처럼 부동산도 있고 노후는 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10년만 더 젊었어도 뭐라도 해볼 생각을 했겠는데 혹시나 가진 것을 잃을까 무서워 무언가 벌릴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있는 거 잘 지켜서 나중에 자식에게 손 안 벌리고 사는 것이 현 씨의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함께 시간도 보내며 그저렇게 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현 씨는 얼마 전에 퇴직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안절부절해? 집에만 있으니까 이상해서 그래. 정신 사나우니까 좀 앉아 있어. 아니면 산책이라도 좀 다녀오던가? 아니야. 방에서 책 읽을게. 무료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수십 년 출근을 하다 보니 휴가보다 길게 집에 있는 게 어색했습니다. 그래서 거실을 좀 돌아다녔더니 아내가 핀잔을 주었죠. 현 씨의 유일한 취미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그나마 책을 읽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시간은 집에서 책을 읽거나 TV를 보면서 지냈습니다. 약속이 있더라도 2주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생활에도 익숙해졌습니다. 쉬니까 이렇게 편하고 좋은가 싶기도 했습니다. 불안했던 감정도 사라지고 집에 있는 게 오히려 적성에 맞았습니다. 회사에 다닐 때도 어디 돌아다니는 스타일이 아니라 주말에는 대부분 집에 있었는데 이렇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일하느라 바빠서 못 보던 책도 마음껏 보고 말이죠. 당신 이번 주에는 아무도 안 만나? 누굴 만나? 그냥 친구나? 동창이나? 아니면 직장 동료? 다들 바쁜데 뭘. 근데 왜 당신만 한가해? 회사에 안 나가니까 한가하지. 주변에는 퇴직하고도 일하는 사람도 많은가 보지? 그렇지. 진작 회사 그만두고 카페 차린 친구들도 있고 그러지. 우리도 그럴 걸 그랬나? 그래도 장사는 잘 안 된대. 장사는 안 돼도 할 일은 있을 거 아니야? 그 말을 들으니 어쩐지 할 일 없는 자신을 탓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기분 탓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디 안 나가느냐는 질문도 종종 듣곤 했습니다. 하지만 현 씨도 전혀 나가지 않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끔은 나가서 친구도 만났고 아들이랑 만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집에 있는 아내는 현 씨가 전혀 나가지 않는다고 느끼는 모양이었습니다. 오늘 점심에 뭐 먹을 거야? 나 오늘 외출해. 언제 오는데? 저녁 먹기 전에는 올 거야. 그래. 알았어. 그러면 점심은 나 혼자 먹을게. 알았어. 설거지도 해놔야 돼. 그래. 조심히 다녀와.
아내가 외출한 뒤에 현 씨는 점심때가 되어 밥을 차렸습니다. 냉장고에 있는 반찬들 꺼내고 아침에 먹은 국을 데웠습니다. 그리고 계란 후라이를 2개 하니 점심밥은 뚝딱이었습니다. 먹고 난 설거지를 하고 현 씨는 서재에 들어가서 책을 읽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어서 책을 읽을 맛이 났습니다. 현 씨는 그 순간 참 축복받은 삶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젊어서 열심히 일했고 운도 좋았기 때문에 노후 걱정 없고 자식들도 다 잘 살고 있고 또 집 평화로우니 이렇게 은퇴 후에 하고 싶은 것을 하며 편안히 지낼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꼭 대단한 부자가 되어야 행복한 게 아니었죠. 현 씨는 현관문 열리는 소리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책에 빠져 있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어느새 6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당신 왔어? 계속 집에 있었어? 책 봤어. 그래? 밥은? 점심은 먹었지? 저녁 때 됐잖아. 뭐 먹을까? 글쎄, 딱 먹고 싶은 게 없네? 그러면 라면 끓여 먹을까? 내가 끓일게. 아니, 생각이 별로 없는데. 귀찮기도 하고, 당신 귀찮으니까 내가 할게. 집에서 먹기 싫어. 그리고, 당신 그놈의 밥 얘기 좀 그만해. 짜증스러운 대꾸에 현 씨가 놀라서 말을 멈췄습니다. 그러자 현 씨의 아내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당황스러워서 거실을 서성거리고 있는데 아내가 나와 부엌으로 갔습니다. 밥을 차리려는지 달그닥 거리는 소리가 들려서 현 씨가 아내에게 가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당신 밥 생각 없으면 그냥 둬. 내가 알아서 차려서 먹을게. 아냐? 밥 먹어. 금방 차릴게. 현 씨와 아내는 말없이 함께 앉아서 밥을 먹었습니다. 현 씨는 아내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밖에서 무슨 일 있었어? 아니, 아무 일 없었어. 왜? 그냥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아서 그렇지. 아냐, 그게 아니라, 아내는 무슨 말을 하려다가 말고 머뭇거렸습니다. 왜 그런데? 아니야. 좀 피곤해서 그래. 그리고 다시 식사를 하는 아내를 보고는 현 씨도 더 이상 캐묻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아내가 왜 그랬는지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당신 진짜 어디 안 나가? 아침을 먹기 전에 아내가 또다시 물었습니다. 의아한 표정으로 쳐다보고 있자 아내가 한숨을 쉬면서 말했죠. 어떻게 삼시세끼를 집에서 먹을 수가 있어? 삼시세끼라니. 그저께도 외식했잖아. 그런 말이 아니잖아. 그럼 무슨 말이야? 좀 나가기도 하고 그래야지. 내내 집에 있으면서 밥 타령하니까 나 솔직히 힘들어 죽겠어. 밥타령이라는 말에 현 씨는 조금 놀랐습니다. 그러고 보니 어제부터 아내가 저기압이었던 이유가 이것이었던 듯 했습니다. 하지만 현 씨도 억울했습니다. 아내에게 하루의 세 끼를 직접 차리게끔 한 적도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침은 많은 날을 아침 겸 점심으로 대체했고 저녁에도 이틀에 한 번꼴로 외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외출하거나 귀찮아하면 현 씨가 직접 차렸으니 아내가 밥하는 걸 가지고 스트레스 받아 하는 줄은 꿈에도 몰랐죠. 현 씨가 별다른 말을 하고 있지 않자 아내는 답답하다는 듯이 다시 한번 한숨을 쉬었습니다. 점심은 내가 차려서 먹을게. 아내와 이런 일로 다투고 싶지 않았습니다. 현 씨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었고 진수성찬을 차려서 먹을 필요도 없었기에 현 씨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물론 기분은 조금 상한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하루에 남편 밥 한두 끼 차려주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싶었습니다. 그마저도 나가서 사먹는 일이 많은데 말이죠. 회사에 다닐 때는 아침, 저녁을 집에서 먹었는데 이제는 돈을 안 버니 밥 차려줄 가치도 없나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설마 했습니다. 그냥 요새 기분이 안 좋은가 보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로 아내는 자주 집을 비웠습니다. 오늘도 나가? 응. 오후에 들어올게. 밥 혼자 먹어. 어디 가는데? 답답해서 친구들 좀 만나러 가려고. 그런데 그 답답하다는 말이 조금 마음에 걸렸습니다. 답답해? 그냥 요새 좀 그렇네. 힘없이 대답한 아내가 가방을 들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저녁 먹을 시간이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기분 전환 좀 하고 왔어? 좀 나아. 나 점심을 늦게 먹어서 오늘 저녁은 안 먹을게. 혼자 챙겨 먹을 수 있지? 그래. 들어가서 좀 쉬어. 아내가 들어간 방문을 한참 쳐다보았습니다. 우울증 같은 게 온 게 아닌가 싶어서 걱정이 되었습니다. 자꾸만 짜증을 내는 것도 그렇고 답답하다는 말도 종종 하기에 심상치 않은 듯 했습니다. 점점 집에서 말수도 줄어들고 말이죠. 다음 날에도 거실에서 함께 TV를 보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외투를 걸치는 아내. 왜? 어디 가게? 마트? 아니, 요 앞에 좀 걷다 올게. 그 말에 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아무래도 갱년기라도 온 것 같았죠. 그러지 말고 같이 가. 현 씨가 아내를 따라서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그 어깨를 잡아누르며 아내가 말했습니다. 아냐, 당신은 여기 있어. 나 혼자 조용히 걷고 싶어서 그래. 그래도 같이 가지. 아냐, 요 앞에 공원에만 잠깐 갔다 올게. 찬바람 좀 쐬고 싶어서 그래. 그래서 현 씨도 어쩔 수 없이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한참 앉아서 생각에 잠겨 있던 현 씨가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죠. 아무래도 미혼인 아들에게 부탁하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주영아, 너 주말에 시간 있냐? 왜요? 무슨 일 있으세요? 바쁘더라도 시간 좀 내줘라. 아무래도 너희 엄마가 요즘 우울한 모양이야. 엄마가요? 정말요? 현 씨의 말에 아들이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그래. 자꾸 바람 쐬고 싶다고 그러는데 주말에 아예 같이 나들이라도 좀 갔다가 오는 게 어떨까 해서. 아, 저는 괜찮아요. 형한테 제가 연락할까요? 아니야. 너희 형은 혼자도 아닌데 뭘. 혹시나 며느리가 불편할까봐 싶어서 작은 아들에게만 연락했습니다. 아들은 흔쾌히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바닷가나 그런 데로 갈까요? 그래. 네 엄마 바다 좋아하잖아. 제가 그럼 좀 알아볼게요. 그래. 부탁 좀 한다. 그리고 저녁에 아내가 돌아왔을 때 눈치를 보다가 슬쩍 물었습니다. 우리 주말에 어디 좀 갈까? 어디? 그냥 뭐 바람도 쐬고 할 겸. 그런데 아들 얘기를 꺼내기도 전에 아내가 골치가 아프다는 듯이 머리를 짚었습니다. 그리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왜 그래? 우울해서 그래? 현 씨가 걱정하며 묻자 아내가 돌연 현 씨를 탓하며 말했습니다. 그래. 우울해. 그런데 그건 당신 때문이야. 뭐? 내가 주말에도 당신이랑 하루 종일 같이 있어야 해? 느닷없이 공격적으로 말하는 아내에게 당황했습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지. 어떻게 하루 종일 붙어 있어? 이렇게 매일? 그게 무슨 말이야? 나는 그냥 당신이 요즘에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아서.
맨날 뭐 먹을지 물어보고 어디 나가지도 않고 하루 종일 나만 졸졸 쫓아다니는 것 같아? 당신은 왜 아무도 안 만나고 집에서 나랑만 얘기해? 집에 있는데 그럼 당신이랑 얘기하지 누구랑 해? 당신이랑 맨날 똑같은 얘기하는 것도 지겨워. 당신은 재밌을지 모르겠지만 늘 집에만 있는 사람 얘기가 뭐가 재미있겠어? 생각을 해봐. 현 씨가 말문이 막힌 듯 조용히 있자 아내는 조금 누그러진 투로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말은 당신도 당신 생활을 좀 하라는 거지. 집에서 책 읽는 게 좋아서 있는 건데 달리 무슨 생활을 하라는 거야? 아, 뭘 하든 나가서 좀 하라고. 그렇게 할 일이 없으면 차라리 전에 한다던 사업인지 뭔지를 하던가 해. 집에서 하루 종일 빈둥거리면서 사람 괴롭히지 말고. 뭐, 빈둥거려? 현 씨가 충격받은 듯 대꾸하자 아내도 순간 실수를 했다며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물은 엎질러진 후였습니다. 내 말 오해하지 마. 무슨 말인지 알지? 아내는 그 말을 끝으로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꼭 같은 공간에 있기 싫은 모양새였습니다. 쾅 닫히는 문을 보니 뭔가 허무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매일 출근해서 이렇게까지 붙어 있을 시간이 거의 없었는데 이제 아내는 현 씨와 있는 시간이 싫은 듯 했습니다. 섭섭한 마음을 억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꼭 다시 출근 좀 해줬으면 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아내에게 자신의 존재가 무엇인가 싶어서 인생에 대한 회의감마저 들었죠. 결국 아내에게는 아들과 놀러 가기로 했다는 말조차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없던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현 씨는 아침에 눈 뜨면 일단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내가 밖에 좀 나가라는 데대 버티고 있을 만큼 신경줄이 질기지가 않았습니다. 현 씨도 같이 시간을 보내기 싫다는 아내와 억지로 함께 있고 싶지가 않았죠. 당신 어디가? 밖에 좀 갔다 올게. 요즘 어딜 그렇게 나가는데? 그냥 다녀올게. 아내의 물음에도 현 씨는 어영부영 대답을 얼버무리고 집을 나섰습니다. 아내는 그런 현 씨의 말에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지만 달리 해줄 말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특별한 목적지나 할 일이 정해진 것이 아니었으니 말이죠. 현 씨는 집에서 걸어서 20분 거리에 있는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벤치에 앉아서 가지고 나온 책을 펼쳤죠. 그나마 책 읽는 취미라도 하나가 있었으니 불행 중 다행이었습니다. 2시간쯤 그렇게 한자리에 앉아 있다가 뻐근한 목을 주무르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날씨가 제법 쌀쌀해져서 이렇게 밖에서 책을 보는 것도 오래 하지는 못할 듯 했습니다. 결국 현 씨는 책을 덮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정처 없이 공원을 거닐었습니다. 운동도 할 겸 천천히 걸었는데 그렇다고 무한정 이렇게 걸어 다닐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보이는 벤치에 앉아서 책을 마저 읽다가 휴대폰을 꺼내서 이것저것 보기도 하다가 시계를 확인했더니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지나 있지는 않았습니다. 이러니까 꼭 자신이 집에는 잘렸다는 사실을 비밀로 하고 출근한 척 공원에 서성거리는 사람 같았습니다. 내가 뭐 하고 있냐? 벌써 열흘째 이렇게 나오고 있었는데 정말로 뭐 하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이렇게 혼자서 시간을 보내다 보니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내가 뭘 위해서 일만 하면서 살았나 싶었습니다. 특별히 자주 만나는 친구도 없었고 취미 생활을 할 시간도 없이 회사만 다니며 살았습니다. 그러니 갑자기 주어진 시간에 집에 있는 것 말고는 달리 할 것이 없었죠. 그런데 반면 아내는 현 씨가 매일 나가니 더 좋은 것 같았습니다. 한참 서성이다가 오후 5시쯤 들어가니까
아내가 밝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잘 다녀왔어? 밥은 뭐 먹고 싶어? 참 오랜만에 들어보는 질문인 것 같았습니다. 밖으로 나가니 다시 남편 대접을 해주는 거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아니라 이제는 현 씨가 우울증이 걸릴 것만 같았습니다. 별로 생각이 없네. 왜? 점심 뭐 먹었는데? 떠올려 보았지만 분식집에서 라면 하나를 먹은 기억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내와 마주보고 밥을 먹는 게 내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밥 타령 좀 그만하라는 사람한테 뭐가 먹고 싶다고 말하는 것도 싫었고 말이죠. 현 씨는 점점 말수가 줄었습니다. 머릿속이 어수선하고 마음이 괴로우니 아내와 대화하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무엇보다 혼자 나가서 있는 시간이 길다 보니 그건 그거대로 익숙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것조차 아내의 마음에 안 든 모양이었습니다. 당신, 나한테 시위해? 무슨 말이야? 당신이 집에 있지 말라고 해서 나가잖아. 이것 봐. 시위하고 있네? 당신은 왜 내 마음을 이해를 못 해줘? 아내의 말에 기가 막혀 쳐다보자 오히려 자신이 더 억울하다는 듯이 따졌습니다. 당신이 회사 나갔을 시간에 늘 나 혼자 집에 있었는데 갑자기 당신이랑 하루 종일 있는다고 생각해봐. 불편한 건 당연한 거 아니야? 한 공간에 있으면 얼마나 숨 막힌데? 뭐? 숨 막혀? 그래서 밥도 해주기 싫어진 거야? 그게 아니라 내가 뭐 삼시세끼를 차려달라고 해? 밥만 얻어먹는 식충이야? 나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해. 쓰레기도 버리고. 그런데도 밥 해주는 게 그렇게 짜증나는 일이야? 나가서 먹고 싶다고 하면 당신 먹고 싶은 거 먹으러 가고 그러잖아. 당신은 내가 집에서 혼자 밥 차려 먹는 것도 꼴 보기 싫은 거지.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나도 내 공간이 필요해서 그런 거잖아. 집은 내 공간이기도 해. 근데 당신이 싫다고 해서 내가 나가잖아. 아니 됐다. 한 공간에 있는 게 숨 막히다는 사람한테 내가 무슨 말을 해. 현 씨도 이래도 싫다 저래도 싫다 하는 아내와 더 이상 신랑이 하기도 싫었습니다. 아내에게만 맞추는데도 따진다면 현 씨도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현 씨와 아내는 냉전이었습니다. 나누는 대화는 거의 없었고 밥도 전부 따로 먹었습니다. 아내는 시위하는 게 보기 싫다며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때가 지나서 돌아왔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홀로 앉아서 밥을 먹으니 외롭기도 했고 서럽기도 했습니다. 평생 가장 노릇 한 대가가 이런 찬밥 신세라고 생각하니 눈물이 날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러게 현 씨도 퇴직 후 할 일이 있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못하게 했던 아내가 이러니 더욱 억울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아내가 현 씨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거의 열흘 만에 대화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신 오피스텔 같은 거라도 구해서 평일에는 거기서 지내. 뭐? 언제까지 이렇게 불편하게 살 수는 없잖아. 서로 말도 안 하고. 정말 숨 막혀서 내가 못 살겠어. 또다시 숨 막히다며 호소하는 아내를 현 씨가 허탈한 표정으로 쳐다보았습니다. 이제는 집에서 쫓겨나기까지 하는 모양이었습니다. 당신한테 내 삶 방해받는 것 같아? 도대체 내가 뭘 그렇게 당신을 방해했다는 거야? 내가 집에서 당신한테 일을 시켜? 그냥 있는 것만으로도 답답하다고. 당신은 부부간의 애정이라는 게 있기는 해? 나이 들어서 무슨 애정 얘기를 해. 일만 하며 살았지만 이제는 경제적인 이바지도 끝이 났고 늙은 남편은 이런 존재인가 싶었습니다. 아무것도 시키지 않아도
그냥 할 일 없이 집에 있는 게 꼴보기 싫은 존재 말이죠. 당신은 평생 집에 있었으면서 나는 고작 1년도 안 지났다. 그거랑 같아? 그래,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줄게. 현 씨는 며칠 동안 짐을 싸고 나가서 살 집을 알아봤습니다. 현 씨도 이런 아내와는 한 공간에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가 왜 나가야 하나 싶기도 했지만 네가 나가네 내가 나가네 하며 싸우고 싶지 않았고 하루빨리 떨어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뒤에 오피스텔을 구해서 나갔습니다. 그러니 오히려 속이 시원했습니다. 현 씨도 현 씨만의 공간이 생기니 누구 눈치 보지 않고 마음껏 집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공원을 전전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어쩌면 더 나은 상황인 것 같기도 했죠. 하지만 처음 반년 정도는 가끔씩 가슴이 텅 빈 듯한 느낌도 받았고 우울한 게 이런 거구나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도 현 씨는 혼자 지내며 여러 취미를 가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창업을 한 친구들과 만나서 조언도 듣고 등산도 다니기 시작했죠. 그리고 1년 뒤에 현 씨는 카페를 차렸습니다. 큰 규모는 아니라서 돈벌이가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용돈벌이 정도는 되었고 나이 들어도 무언가 할 수 있다는 사실이 좋았습니다. 다시 일을 시작하자 삶의 활력도 생겼죠. 그리고 혼자 사는 생활에도 익숙해졌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말했습니다. 카페도 하고 있으니까 이제 집에 와서 지내. 이제는 집에만 있지 않으니 들어와서 살라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현 씨는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그런 취급을 당하고도 들어가서 다정하게 지내는 게 되질 않았습니다. 아내는 그게 되는지 몰라도 말이죠. 나는 지금 생활이 편해. 당신도 혼자 있는 게 좋다며. 그래도 이만하면 된 것 같아? 아니야. 난 계속 여기서 지낼게. 명절에 갈게. 그때 봐. 여보, 현 씨는 아내의 말을 듣지 않고 끊었습니다. 이제 와서 왜 들어와서 살라는 건지 몰랐습니다. 이제는 밥 차려주는 게 싫지 않은 모양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요즘 엄마가 좀 우울하신가 봐요. 그러면서 자꾸 며느리에게도 전화를 해서 하소연을 한다고 했습니다. 현재 심정이 어떤지 얼마나 외로운지 그런 말들을 말이죠. 아들의 말을 들으니 어쩐지 갱년기가 지금 온 듯 했습니다. 아내는 현 씨에게도 가끔 전화해서 울기도 했습니다. 왜 우리 가족들은 나한테 신경을 안 쓰는 거야? 왜 그러는데? 아무도 전화도 자주 안 하고 말이야. 이제 혼자서 밥 먹는 것도 싫어. 와서 밥 한 끼 먹으라고 해도 애들이 바쁘다 그러고. 내가 간다고 그래도 싫어하는 것 같단 말이야. 애들도 애들 삶이 있잖아. 그러는 당신은 왜 안 들어오는데? 그렇게 나가 사는 것도 다 낭비잖아. 당신 숨 쉬고 살라고 안 가지. 그게 무슨 말이야? 당신이 나랑 있으면 숨 막힌다며. 그래서 숨 쉬고 살라고 그러는 거지. 그 이야기가 지금 왜 나와? 그러니까 이제 괜찮다잖아. 나는 안 괜찮아. 혼자 있는 게 익숙해서 이제는 내가 당신이랑 한 공간에 오래 못 있을 것 같아. 뭐?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당신이 나한테? 그 말을 그대로 자신에게 했던 사실을 잊은 듯 했습니다. 나도 나만의 공간이 필요해. 모든 걸 다 함께 할 수는 없는 거라고 그랬잖아. 나는 이제 내 인생에 만족하면서 살고 있어. 당신도 내가 방해하지 않을 테니까 당신 인생 살아. 취미를 만들어 보던가 아니면 소일거리라도 하던가. 그러면 극복이 돼. 당신 나한테 복수라도 하는 거야? 복수라니. 다 당신이 나한테 해줬던 조언이잖아. 그럼 명절에 봐.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내가 현 씨의 말에 상처를 받았다면 그건 현 씨가 받았던 상처와 동일하겠죠. 그렇다면 아내도 현 씨를 탓해서는 안 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내에게 했던 말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무척 만족스러운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진작에 퇴직해서 하고 싶었던 일을 하고 있었고, 이제라도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아내는 울면서 전화를 했습니다. 지난날 그렇게 심한 말을 해서 미안하다고 말이죠. 하지만 현 씨의 대답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더 늙어서 서로를 돌봐줘야 할 때가 아니라면 그냥 이렇게 지내고 싶었습니다. 지난날에 느꼈던 박탈감, 허무함 같은 것들을 또 느끼고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뒤늦게 후회한다고 했지만 결국 현 씨를 설득하진 못했죠. 애미야, 내가 이렇게 늙어서 살면 얼마나 살겠냐. 그래도 몇 년을 살더라도 마지막은 우리 맏아들이랑 같이 살다 가고 싶다. 저희 엄마는 끝까지 혼자 살다가 1년 만에 돌아가셨어요.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여보, 너무 그러지 마. 당신도 양심이 있으면 나한테 이럴 수는 없지. 뭐야? 양심? 네. 양심이요. 어머님도 저랑 같이 살고 싶지 않으시잖아요. 저도 이 나이 들어서 시어머니 병수 밟을 생각 없어요. 예전에 저한테 그러셨죠. 자기 부모는 자기가 알아서 챙겨야 하는 거라고요. 아, 누가 당신 보고 챙기래. 그냥 모시고 살기만 하면 내가 알아서 챙기지. 그렇게 어머님이랑 같이 살고 싶으면 당신이 나가서 모시고 살아. 뭐야? 내 아들이 왜 나가? 나가라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내 집에서 나가라는 말이야. 어머님 모시고 살고 싶으면 이혼도장 찍자고 했지. 이참에 그렇게 하자.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58세 조미령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남편과 시어머니에 관한 이야기이죠. 조 씨는 60이 다 된 나이에 이혼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런 생각이야 젊은 시절부터 계속됐던 것이었지만 남편이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자고 한 지금 드디어 때가 온 듯 했습니다. 어쩌면 이런 순간을 기다린지도 몰랐습니다. 오래전 조 씨가 무릎까지 꿇어가며 친정엄마를 모시자고 했을 때 매몰차게 거절당했던 그날 이후로 말이죠. 이제는 나이 들어 혼자 생활이 힘든 시어머니. 늙고 병든 시어머니에게도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남들은 그런 조 씨를 보고 매정하다고, 피도 눈물도 없다고 손가락질 할 수도 있겠지만 조 씨에게도 길고 긴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 씨는 누구도 자신을 탓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조 씨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랜 세월 며느리 도리를 운운하며 조 씨를 괴롭혔던 시어머니와 그런 고부 갈등을 방관하고 조 씨의 친정엄마를 외면했던 남편. 조 씨는 이제 둘 모두를 버려버릴 계획이었습니다. 조 씨는 20대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집안 사정도 좋지 않고 가진 것도 없는 남편이 뭐가 그리 좋았는지 모든 것을 감수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땐 착한 것 하나만 보고 같이 살 결심을 했죠. 반면에 조 씨는 친정에도 여유가 있었고 번듯한 직장도 있었습니다. 모든 것은 극복할 수 있는 문제라고 여겼습니다. 조 씨의 친정도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결혼할 때 한 푼도 없었던 시집을 대신에 집도 사주었습니다. 당시엔 남편도 시어머니도 그저 고마워했죠. 하지만 물질적인 것이 모든 걸 다 해결해 줄 순 없었습니다. 너 진짜 빨리빨리 들어오지 못해? 어떻게 여자가 밖으로 돌고 남자가 애를 봐? 조 씨도 아직 젊었던 지난날 20분 거리에 살던 시어머니는 평일이고 주말이고 구분 없이 아무 때나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도 연락은 없었고 늘 언제 온다는 예고도 없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주말에 조 씨가 집을 비우기라도 하면 난리가 났습니다. 아이를 남편이 보고 있거나 집안일을 하는 모습을 목격하는 날은 발 뻗고 잘 수 없는 날이 되었죠. 너 친정에 돈 좀 있는 거 가지고 유세 떨지 말라고 내가 누누이 말했지? 또 남편 기 죽이지 마. 알았어? 저 안 그래요. 어머니, 이것 봐. 그냥 내 하면 되지? 안 그래? 눈 똑바로 뜨고 대들라고 네 엄마가 시키든? 아니요. 죄송해요. 나한테 이러는데 지 남편한테 어떻게 할지 눈에 뻔히 보인다. 남편을 하늘처럼 섬겨야 하는 거야. 알겠어?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던 조 씨는 옆에 있던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뭐라고 한마디라도 해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런 조 씨의 애타는 눈빛을 슬쩍 피해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조 씨는 눈물을 흘리며 다시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네, 그럴게요.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복종할 수밖에 없었죠. 그 당시엔 시어머니에게 대드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남편도 시어머니가 돌아가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는 자신이 가만히 있는 것이 오히려 도와주는 거라며 조 씨를 달랬습니다. 조 씨도 그 말을 듣고는 그런 줄만 알고 살았습니다. 실제로 신혼의 남편이 옆에서 몇 마디 했다가 시어머니에게 말도 못할 욕설을 들어야 했습니다. 물론 남편이 아닌 조 씨만 말이죠. 그동안 조 씨가 당했던 시집살이에 대해서 열거하자면 열흘 밤낮을 새도 부족했습니다. 그만큼 서름도 많이 당했고 그 와중에 효자인 남편은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 씨는 가정에 헌신했습니다. 아이들도 열심히 키우고 돈도 벌어오고 집안 살림도 도맡아 했습니다. 그 당시엔 그게 옳은 일인 줄 알았습니다. 괜찮아. 여보, 다시 좋은 기회가 있겠지. 아, 사실 내가 대출을 좀 받았어. 뭐? 대출? 무슨 대출? 우리 부모님 가게가 좀 힘들어서. 그래서 대출을 받아서 드렸어? 그러면 어떡해? 당장 문 닫게 생겼다는데. 남편이 해고를 당하고 들어온 날, 괴로워하는 남편을 조 씨가 위로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빚이 있다는 놀라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장인어른한테 말씀 좀 드려보면 안 될까? 우리가 모아둔 돈으로 갚으면 되잖아. 근데 금액이 미안해. 남편의 말에 조 씨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먹고 살만 해졌다 싶었는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집안이 휘청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그러고 싶지 않았지만 남편의 말대로 친정에 손을 벌려야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시어머니도 한동안은 조 씨를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꼭 갚자. 내가 장인어른이랑 장모님한테도 평생 잘하면서 살게.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다시 살림이 나아지자 번듯하게 살게 된 것을 시어머니는 모두 남편의 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더욱 잘하며 살라고 말이죠. 그러다 몇 년 뒤 잘 살던 친정이 망했습니다. 사업이 부도가 났는데 조 씨의 부모님은 빚더미에 허덕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우리 엄마 아빠 좀 도와줬으면 해. 장인어른을? 내색은 안 하시는데 상황이 많이 안 좋으신가 봐. 그래. 외동딸인 조 씨가 아니라면 부모님이 달리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혼할 당시에 많은 걸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부모님이 힘들 땐 도와주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시집이 힘들 때도 빚까지 내가면서 도와줬던 남편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자신의 입장을 이해해 줄 것이라고 여겼죠. 생각 좀 해보자. 하지만 그 생각이 끝나기도 전에 시어머니가 다음날 들이닥쳤습니다. 너 시집을 왔으면 끝이지 어딜 친정 타령을 그렇게 해? 네?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한 푼이라도 너네 집으로 흘러 들어가게 했다간 봐라. 아주 머리끄댕이를 다 뜯어놓을 테니까. 삿대질을 하며 소리치는 시어머니를 보며 조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남편은 생각해보겠다고 하더니 생각을 시어머니와 함께 한 모양이었습니다. 너희 집에서 돈 받아오라고 시키든 그 말에 조 씨도 숙였던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것 봐라. 이게 시애미한테 또 대드네. 아, 엄마. 진정하세요. 일렁이는 조 씨의 눈빛을 보더니 심상치 않다고 느낀 남편이 얼른 끼어들어 말렸습니다. 이렇게 충분히 말릴 수 있는 사람이 왜 여태 가만히 있었나 싶었습니다. 엄마, 이따 저랑 얘기해요. 남편은 시어머니를 달래서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하지만 조 씨의 눈에선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도와주기 싫다고 하면 이 집 팔 거야. 뭐? 집을 판다고? 결혼할 당시 조 씨의 아버지가 조 씨의 명의로 사주었던 집이었습니다. 남편이 끝까지 싫다고 하면 집을 팔아서 다시 부모님께 돌려줄 용의도 있었습니다. 어차피 아빠 재산이었어. 그건 안 되지. 도와드리려고 했어, 당연히. 어머님이 이번 일 가지고 또 다른 말씀하시면 그런 일 없어. 내가 잘 말씀드릴게. 남편은 급히 말을 바꾸었지만 아무래도 처음부터 도와줄 생각이 있었는지는 의문이었습니다. 생각해보겠다고 하더니 시어머니가 집에 오게끔 한 것부터가 이상했습니다. 이때부터 조 씨는 참는다고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번에도 조 씨가 한마디 대꾸도 못하고 있었다면 남편이 처가를 도와야겠다는 생각을 할 리가 없었을 것이었습니다. 그 뒤로도 몇 번의 이혼 위기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찾아와 패악을 부리면 조 씨도 부당하다고 이야기했고, 그러면 시어머니는 돌아가서 머리를 싸매고 드러누웠습니다. 그러면 또 남편은 조 씨에게 시어머니 집에 찾아가 사죄를 하자고 설득했죠. 조 씨는 지쳐갔습니다. 그리고 그러던 와중에 친정에도 큰일이 생겼죠. 사업이 망하고 몇 년 있지 않아서 조 씨의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마음고생이 심했는지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엔 세상을 떠났고, 또 얼마 뒤엔 곁을 지키던 친정 어머니마저 건강이 악화가 되었습니다. 큰 수술을 한 뒤에는 걷는 것이 불편해져서 늘 절뚝거리는 걸음으로 다녀야 했고, 당뇨까지 있어서 병원에 정기적으로 왔다 갔다 해야 했습니다. 자식이라고는 조 씨 하나뿐이라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악재가 겹쳐 심적으로도 무척 힘든 나날을 보냈는데 어머니가 아버지처럼 금방 돌아가실까봐 무서웠습니다. 여보, 나 오늘 도저히 시간을 못 빼서 그런데 당신이 엄마 모시고 병원에 좀 다녀올 수 있을까? 아, 장모님? 택시 타고는 못 가시나? 당신 바빠? 그건 아닌데 알겠어. 내가 모셔다 드릴게. 고마워. 갑작스레 일이 생겨 어머니를 남편에게 부탁하고 회사에 있었던 조 씨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날아오는 리모컨에 깜짝 놀랐습니다.
다행히 빗나가서 현관문에 맞았지만 목표했던 것이 조 씨였던 것임에는 틀림없었습니다. 너 미쳤어? 어딜 내 아들한테 창모 병수발을 들게 해? 아,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긴 뭐가 아니야? 네 부모는 네가 챙겨야지. 왜 애먼 내 아들한테 시키느냔 말이야. 하루에도 몇 번씩 롤러코스터를 탄 것처럼 마음이 오락가락 술렁거리는데 시어머니는 그 와중에 조 씨의 가슴에 불을 질렀습니다. 제발 그만 좀 하세요. 뭐야? 여태 제가 모시고 다니다가 딱 한 번 부탁한 거예요. 그래요, 엄마. 오늘 애엄마가 바빠서 그랬어요. 너는 안 바빠? 그게 아니고. 이 여우 같은 게 내 아들을 어떻게 구워 삶은 거야? 대꾸하는 것도 지쳐서 터덜터덜 안방으로 들어가 버리고 문을 닫자 거실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대거리를 하고 있을 힘이 없었죠. 그리고 한두 시간쯤 지나자 거실이 잠잠해졌습니다. 조 씨는 남편이 들어오든 말든 누워서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남편이 조 씨의 뒤통수에다 대고 사과를 했죠. 하지만 남편도 똑같이 미웠습니다. 여보, 옆에서 우물쭈물 대고 있는 남편을 조 씨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오늘 우리 엄마 봤지? 봤지? 많이 늙으셨어. 옆에서 부축해야 할 정도로 걸음도 안 좋으시던데. 그래서 말인데, 우리가 엄마 좀 모시고 살면 안 될까? 조 씨는 눈물을 흘리며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장모님을 모시고. 아빠도 없이 엄마 혼자 저렇게 지내는 거 너무 가슴 아파. 그렇긴 하지만 그게 쉬울까? 쉽지 않겠지, 당연히. 근데 이렇게 부탁할게. 아, 남편은 선뜻 대답하지 못하고 망설였습니다. 내가 정말 부탁할게. 내가 다른 형제가 있으면 이런 부탁 안 해. 근데 우리 엄마는 나밖에 없잖아. 우리 엄마가 당신 얼마나 많이 챙겼어. 맨날 김서방. 아버님 때문에 빚졌을 때도 우리 엄마가 얼른 도와주라고 그랬어. 기억나지? 조 씨가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말했습니다. 기억하지. 근데 그러니까 모시고 살면 안 될까? 나중엔 거의 비는 것과도 같은 모양새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또다시 생각 좀 해보자며 어물쩍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또 생각한다고 하고 어머님 부르려고? 그게 아니라, 아무리 생각해봐도 좀 힘들 것 같아. 내 입장에서 너무 힘들지 않겠어? 그리고 우리는 애들도 있고, 어떻게 이 상황에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 애들이랑 무슨 상관이야. 당신한테 병수발 들라고 안 할게. 엄마가 거동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치매에 걸린 것도 아니고. 그리고 장모님 모시고 산다고 했다가는 우리 엄마만이 아니라 아빠도 쫓아온다. 그게 무슨 상관이야? 어머님, 아버님 무서워서 우리 엄마는 저대로 그냥 두자는 거야? 아니, 상황은 알겠지만 차라리 근처에다가 방 하나 얻어드리고 우리가 자주 찾아뵙자. 남편의 말에 조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여보, 미안해. 지긋지긋한 사과의 말. 조 씨는 남편에게 너무 실망했고 서운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어머니가 참 딱했습니다. 그렇게 퍼주었어도 결국 사위는 남이었으니 말이죠. 그 뒤로 조 씨는 남편과 냉전 상태였습니다. 아니, 일방적으로 조 씨가 남편과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몇 주 뒤 친정엄마의 건강이 악화되자 남편의 말처럼이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 근처로 모시고 와서 조 씨가 자주 왔다 갔다 했죠. 함께 자주 찾아뵙자던 남편은 그 말을 잘 지키지 못했습니다.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남편도 자신의 부모밖에는 몰랐습니다. 그리고 집 근처로 모시고 온 지 1년 뒤에
조 씨의 어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 조 씨가 장례식에서 얼마나 통곡을 했는지 몰랐습니다. 장례 내내 몸에 있는 모든 수분이 빠져나올 듯 울고 또 울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그때 엄마를 데리고 왔어야 하는 건데. 진짜 너무 미안해, 엄마. 엎드려 우는 조 씨를 보며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죄책감을 느꼈는지 말을 아꼈고 한동안은 곁에서 조 씨를 돌봐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조 씨가 어느 정도 정신을 차리자 남편이 조 씨에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빨리 돌아가실 줄 알았다면 나도 그때 모시고 왔을 거야. 남편은 나름대로 미안해서 한 말일지는 몰라도 조 씨는 그 말에 정이 떨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쩐지 남편과 시집 식구들 때문에 자신이 부모를 모두 잃은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아버지가 편찮으셨던 것도 다 남편 탓인 것만 같았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갈라서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어린 자식들을 생각해서 참고 또 참았습니다. 또다시 시어머니가 찾아와서 들볶고 괴롭혀도 그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습니다. 자식들만 보고 살자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혼자서 아무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던 나날들도 있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참 미련했습니다.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그렇게 살지는 않았을 것 같았습니다. 최소한 자식들이 성인이 되자마자 이혼을 했었어야 했습니다. 가정을 지키고자 했던 마음이 다 부질없는 것이었다는 걸 너무 늦게 깨달아 버렸습니다. 그렇게 세월은 속절없이 흘렀습니다. 조 씨는 곧 환갑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도 80세가 넘었고 시아버지는 병환으로 누워있다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그렇게 혼자 남게 된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입원해 있을 때도 그랬지만 시어머니도 건강이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남편이 사남매인지라 형제들끼리 돌아가며 시부모님을 돌봤죠. 이제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시어머니의 거취가 남매 사이의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가장 막중한 책임이 있는 것이 조 씨의 남편이었습니다. 장남이었죠. 다들 난리야. 왜? 엄마 모시고 살면 이혼 도장 찍자고 그런대잖아. 누가? 누구긴 누구야. 다 그러지.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래서 걱정이다. 걱정이야. 나 이따가 외출해. 저녁은 알아서 챙겨 먹어. 알겠어. 그리고 엄마 문제는 그건 나 말고 형제들끼리 알아서 의논해. 그래, 알았어.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조 씨도 모를 리 없었습니다. 아마 다들 장남이 알아서 해라 하는 식이겠죠. 하지만 그건 조 씨와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남편도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모르겠지만 알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설마 하는 마음도 있었죠. 그 뒤로 남편은 종종 밥을 먹다가도 한숨을 쉬었습니다. TV를 보다가도 한숨을 쉬고는 전원을 끄고 방으로 들어가 버리기도 했죠. 하지만 역시나 조 씨는 그 일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모시고 왔죠. 애미야, 나 왔다. 네. 오셨어요. 이거 받아라. 이게 뭐예요? 너 예전에 이거 짱아찌 좋아했었잖냐? 언제적 이야기를 하는지 몰랐습니다. 20년도 더 된 이야기였고 한 번도 시어머니가 이런 식으로 조 씨를 챙긴 적은 없었습니다. 짠 건 먹지 않는데 어리둥절한 마음으로 건네는 반찬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반찬까지 해올 정도면 건강이 그렇게 나쁘지만도 않은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아이고, 나이가 드니까 반찬도 해먹기가 쉽지가 않다. 조 씨가 시어머니의 말을 잠자코 듣고 있었습니다. 허리도 아프고 당뇨 때문에 아무거나 먹기도 쉽지가 않고. 그리고서는 한참을 어디가 아픈지 나열을 했습니다. 말만 들어서는 당장 입원이라도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자꾸만 끙끙대는 통에 조 씨도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불편한 것은 불편한 것이었고 그 말들을 조 씨는 모두 못 들은 척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시어머니를 모시고 온 이유가 있었습니다. 다음 날 남편이 조심스럽게 조 씨를 불렀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이렇게 분위기를 잡아? 그게 엄마 말이야. 어머님이 왜? 우리가 모시고 살면 안 될까? 조 씨는 잘못 들은 것 같아서 남편을 다시 한번 쳐다보았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찔끔한 표정을 짓더니 말했습니다. 장모님 생각하면 염치 없는 부탁인 거 알지만 그렇다고 80 넘은 엄마를 저렇게 혼자 둘 수는 없잖아. 그러다가 무슨 일이 있을 줄 알고. 그나마 자식들에게 잘하고 딴짓하지 않고 가정적인 남편이라 이날 이때까지 참고 살아왔습니다. 그렇지만 그 긴 세월 동안 조 씨의 친정엄마에 대한 이야기는 금기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슴에 사무쳐 지금도 종종 눈물이 핑 돌 때가 있었습니다. 가끔씩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때가 있었습니다. 애써 묻어두고 살아왔던 일을 이제 와서 끄집어내는 남편의 말 한마디가 마음을 후벼 팠습니다. 어떻게 이런 부탁을 할 수가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당신 사람 맞아? 아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우리 엄마 생각하면 절대 그런 소리 못하지. 그때랑은 상황이 다르잖아. 당시에 장모님은 젊으셨잖아. 자식이라고는 나 하나밖에 없었어. 근데 우리 엄마 아파서 제대로 걷지도 못할 때 당신 죽어도 못 모신다고 했지? 그리고 시어머니는 뭐라고 하셨어? 이혼시키고 자식들 얼굴도 못 보게 만든다고 하셨지. 기억 안 나? 기억하지? 형제가 몇인데 당신이 모셔야 하는 건데. 그렇게 부모 위하는 사람이 왜 그렇게 우리 부모님한테는 매정했어? 지난 일 가지고 왜 그래? 오래된 일이잖아. 나는 바로 어제 일처럼 생생해. 뭐?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아? 미친놈이야? 뭐? 미친놈? 말이 너무 심하잖아. 그리고 시어머니가 그동안 나한테 얼마나 모질게 했는지 뻔히 알면서. 참, 내가 미련했다. 당신이 사람이라면 그런 소리 못해. 조 씨의 비난에 남편이 잠시 생각하더니 누그러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그런 소리 들어도 내가 할 말 없어. 그런데 곁에서 돌봐줄 사람도 없이 어떻게 저대로 둬? 그렇다고 엄마를 요양원에 들어가게 할 수는 없잖아. 당신 말대로 내가 미친놈 맞아. 나쁜 놈 맞고. 그래도 상황이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부탁하잖아. 남편이 자식 도리 좀 하게 해주라. 뭐? 자식돌이는 당신만 하고 싶어? 요양원에 모시든 당신이 가서 모시든 난 상관 안 해. 그런데 절대 내 집에 못 들여. 그러면 나랑 갈라서기라도 하잔 말이야. 못할 것도 없지. 어머님 모시고 싶으면 다른 형제들처럼 이혼 도장 찍을 준비해. 뭐? 당신까지 왜 이래 정말. 진정하고 차라리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 남편은 조 씨가 홧김에 한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하자마자 오히려 조 씨의 정신이 맑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역시나 진작에 갈라섰어야 하는 사이였습니다. 가슴에 불을 안고 살아갈 이유가 없었는데 말이죠. 그런데 남편은 혼자서 설득은 안 될 거라 생각했는지 또다시 그렇게 아프다는 시어머니를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자꾸 말도 없이 이러지 마. 미리 말했으면 당신이 싫다고 했을 거잖아. 싫은 짓을 왜 하냐고. 도대체 내가 오자고 했다. 금쪽 같은 아들이 핀잔 드는 것은 싫었는지 끼어드는 시어머니. 다짜고짜 조 씨에게 말했습니다. 애미야, 내가 이렇게 늙어서 살면 얼마나 살겠냐. 몇 년을 살더라도 마지막은 그래도 우리 맏아들이랑 같이 살다 가고 싶다. 저희 엄마는 끝까지 혼자 살다가 1년 만에 돌아가셨어요.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그 말을 하자마자 시어머니의 입이 본드를 붙인 듯 다물어졌습니다. 여보, 너무 그러지 마. 양심이 있으면 나한테 이럴 수는 없지. 뭐야? 양심? 그러자 그새를 못 참고 시어머니가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그동안 많이 참았다 싶었습니다. 당장 몇 달 전만 하더라도 호통을 치던 시어머니였는데 말이죠. 네. 양심이요. 어머님도 저랑 같이 살고 싶지 않으시잖아요. 저도 이 나이 들어서 시어머니 병수 밟을 생각 없어요. 예전에 저한테 그러셨죠. 자기 부모는 자기가 알아서 챙겨야 하는 거라고요. 아, 누가 당신 보고 챙기래. 그냥 모시고만 살면 내가 알아서 챙기지. 그렇게 어머님이랑 같이 살고 싶으면 당신이 나가서 모시고 살아. 뭐야? 내 아들이 왜 나가? 나가라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내 집에서 나가라는 말이야? 어머님 모시고 살고 싶으면 이혼 도장 찍자고 했지? 이참에 그렇게 하자. 뭐, 이혼하자고? 이런 못된 것을 봤나? 이렇게 부모를 공경할 줄 모르니 애들이 뭘 보고 배워? 애들 이미 다 키워놨어요. 그러느라고 여태껏 갈라서지 못하고 살았네요. 이게 그래도 말대꾸를 해.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나가래. 그렇게 엄마 못 모시고 살고 나랑도 이혼하고 싶으면 차라리 재산 분할해. 하? 재산 분할? 그러는 나는 무슨 잘못을 했다고 내 집을 떼줘? 그동안 며느리 노릇, 아내 노릇, 부모 노릇 못한 거 하나 없어. 자식 노릇만 못했지. 이 집 우리 아버지 살아계실 때 사주신 집인 거 잊었어? 내 명이고 이 집에 대해서 당신이 한 푼도 보탠 거 없어. 그러니까 나가. 아, 여보. 어떻게 그래? 당신이 일을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당신이 사람이라면 몸만 나가. 재산 분할 같은 거 꿈도 꾸지 말고. 당신 왜 이렇게 피도 눈물도 없어? 그런 말 당신한테 들을 말은 아닌 것 같아. 그러자 남편도 할 말이 없을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더는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고 그 와중에 씩씩대는 시어머니의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러는 걸 보면 아직 혼자 살만도 한 것 같았죠. 당신도 이렇게만 말하지 말고 조금만 더 생각을 해줘. 긍정적으로. 엄마,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남편도 차마 조 씨와 이혼을 할 수는 없는 모양이었습니다. 당연했습니다. 자기도 다 늙어서 부모 병수발 들며 살 자신이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키는 조 씨가 쥐고 있었고 남편은 이 집에 엄마를 모시고 와서 며느리 수발받으며 살게끔 만들고 싶은 것 같았습니다. 어림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절대 그럴 일은 없었습니다. 어쩌면 조 씨의 어머니가 돌아가신 순간 이런 날을 기다려왔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 긴 세월 동안 참았던 보람이 이제와 생기는구나 싶었습니다. 너희 부모 병들면 두고 보자 하는 마음이었을까요? 아마 전혀 없었다고 할 수도 없겠죠. 생각은 1초도 아까워. 당신이 가서 사랑하는 어머니 모시고 살아. 조 씨는 남편이 어하는 순간에 집 밖으로 쫓아내버렸습니다.
어리버리하는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현관문 닫히는 소리가 들리자 남편이 당황한 듯 문을 두드렸습니다. 여보, 진짜 이럴 거야? 조 씨는 대답하지 않았고 현관문 밖에서 잠시 말소리가 들리는 듯 하더니 어느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듣자 하니 시어머니 집으로 잠시 들어간 것 같았습니다. 둘이서 알콩달콩 잘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하고 자식에게 사랑 주고 그렇게 말이죠. 조 씨는 남편의 전화를 차단해 버렸습니다. 자식들을 통해서 종종 연락은 왔지만 집 번호키도 바꿔버렸고 남편의 짐은 정리해서 시어머니 집으로 보내버렸습니다. 그러니 한 달이 채 안 돼서 남편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문이 부서질 듯이 두드려대는 통에 열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이 열리자마자 남편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우영 엄마,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래봤자 나는 모시고 살 생각 없어. 아니야. 엄마, 요양원에 모시기로 했어. 기가 막혔습니다. 조 씨가 모시고 살지 못하겠다고 하니까 요양원에 보낸다는 말이 참 우스웠습니다. 결국엔 조 씨의 손을 빌어서 효도를 하고 싶은 마음인 모양이었죠. 나는 다시 집으로 돌아올게. 당신 말대로 엄마 안 모시고 살아. 아니, 나는 이미 당신이랑 이혼하기로 했어. 뭐? 엄마가 없어도? 생각해보면 어머님보다 당신이 더 나쁜 놈이야. 내가 그걸 외면하고 살았네. 자식이 뭔지 어떻게 보면 어머님 마음은 이해가 가. 자식밖에 없던 분이었으니까. 근데 당신은 그러면 안 됐던 거잖아. 나한테 그러면 안 됐어. 미안해. 내가 이렇게 빌게. 우리가 살아온 세월이 있는데 이렇게 이혼을 하자고. 다 늙어서? 나도 어머님만큼만 살면 앞으로 20년은 더 넘게 살겠지. 그러면 앞으로는 당신 없이 사는 게 좋지 않겠어? 이제야 깨달았네. 남편이라는 게 남의 편이라서 남편이라며. 평생 당신은 어머님 편이었잖아. 그럴 리가 없잖아. 그리고 엄마는 요양원에 가신다니까. 그런 결정하기까지 나라고 쉬웠는 줄 알아? 어머님이랑 같이 지내는 동안 고생 많이 했나 보지. 꿀먹은 벙어리가 된 남편을 딱한 표정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은 그래도 복 받은 줄 알아. 나도 시간을 되돌린다면 당신이랑 갈라서고 우리 엄마 모셨어. 여보, 이만 가고. 법원에서 보자. 조 씨는 다시 한번 남편을 쫓아냈습니다. 이제 와서 남편과 얼굴 마주보며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이미 조 씨의 마음을 되돌릴 수 없다는 걸 느낀 모양이었는지 한참을 앉아 있다가 결국 터덜터덜 돌아갔습니다. 아마 시어머니 집으로 들어간 것 같았지만 그마저도 시어머니가 요양원에 갔다면 남편이 독차지할 수는 없을 것이었습니다. 사남매가 나눠 가져야 하는 재산이니 말이죠. 조 씨는 다음에 남편과 이혼을 했습니다. 그 와중에 시어머니는 뒷목을 잡았다고 한 것 같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은 이것저것 신경 쓰며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은 인생이나마 속이 후련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남편이나 시어머니의 얼굴을 볼 때마다 떠오르던 친정엄마의 얼굴을 이제는 잊고 싶었습니다. 이혼을 하고 난 후 그래도 부모님이 남겨준 집은 조 씨의 손에 남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마음의 위안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다. 남편은 이혼 후에도 종종 연락을 취해왔지만 조 씨는 자식들에 관한 일이 아니라면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후회 없이 살고 싶었습니다. 남편은 뒤늦게 후회했지만 이미 조 씨는 떠난 뒤였습니다.